스카이어 스루프 타임즈 2024년 4월 1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볼륨도 좀 높이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군산항 떠나는 우리 쌀 1.5만 톤, 로힝야 난민 기아 위기 지원. 첫 번째로 편집을 했습니다. 군산에서 윤인 기자가 조선 비즈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부 군산항서 식량 원저 10만 톤 출항식. 정부 올해부터 쌀 지원량 2배로 늘려. 식량을 원저받는 나라에서 원저하는 나라가 됐다. 수혜국이 공유국이 된 것은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다. 송미령 농림축산부 축산식품부 장관이 이 출항식에서 말을 했답니다. 2018년부터 WFP를 통해 쌀 5만 톤을 국제사회에 지원해 오던 정부는 올해부터 공여량을 10만 톤으로 2배를 늘렸다. 충분히 공여할 수 있는 양이 있을 거예요. 국민들의 숫자도 줄고 뭐 그것만이 아니고 요즘 뭐 쌀을 잘 안 먹죠. 그리고 또 쌀에 대해서 정부 수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길이기도 하고 그런 농업 경제 유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군산항에서 선적되는 쌀은 모두 방글라데시로 넘어온 로힝야족에 공급된다. 현재 방글라데시 미얀마 접경 지역에는 집단 학살을 피해 들어온 로힝야족 120만 명가량이 체류 중이다. 정부는 이번 군산항을 시작으로 부산 내에서 목포, 울산항에서 식량 원조쌀 선적 작업을 진행한다. 쌀의 저장 장소가 그래도 전국으로 좀 나눠져 있으니까 군산은 그 쌀의 수출항의 상징적인 곳이죠. 일제 때부터 그 호남 지방의 곡창지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제 시대 때 세계 최초로 쌀에 대한 선물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아픈 추억도 있지만은 이게 그 선물 거래소가 투기장화 돼 가지고 많은 그 지주들이 이 노름에 빠져 가지고 물론 일본 애들이 유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땅을 또 많이 뺏겼다 하는 얘기도 군산 역사박물관 큐레이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쌀 10만 톤은 3개월간 약 260만 명의 난민과 기아 위기에 놓인 취약계층이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양이다. 근데 미얀마는 로힝야족을 학살하려는 이유는 그 해변가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영국 애들이 강제 또 이주시켜가지고 이슬람을 또 좀 믿고 있는데 미얀마 쪽은 원래 불교가 좀 강했죠. 아웅산 수지 여사도 국익을 위해서는 저게 원래 우리 종족이 아닌데 해가지고 그 학살에 동참을 했어요. 그 수지 여사도 그런 거는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미얀마는 또 그 내전 중이죠. 참 안정된 그 정도면은 우리나라 북한하고 대치해 있긴 하지만은 항상 그 위기 속에 살아야 되는 거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또 나름대로 그 안정적인 생활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가 보네요. 코스피 마감 금리 인하 기대 후퇴 불확실성이 올라갔다. 2600선 깨져. 원다현 기자가 2대12에서 보도를 했어요. 0.98% 내린 2584.18로 마감됐다. 2월 6일 이후 처음으로 2600선 밑으로 외국인 기관 순매도, 개인은 순매수, 삼성전자가 1.38포인트 프로포인트 내려갔고 8만 원대 깨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3월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까지 더해져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속에 증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뭘 원인을 제대로 얘기 안 하면은 뭐 그 원인을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나래도 이제 해도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뉴스들을 보면서 왜 우리나라 그 코스피가 안 올라가느냐? 뭐 PBR 뭐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뭐 등등이 있지만은 질문 첫 번째, 일본의 경우 금리를 조금밖에 인상시켰는데 금리 인하가 우리는 금리가 인하가 돼야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간다. 지금 이런 거로 그 보도를 한 건데 금리 일본은 금리를 인상시켰는데 주가는 고공행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냐? 두 번째 질문은 미국 금리가 현재 5.5%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데 인플레 속에서도 주가는 고공행진 아니냐? 원래 그 미국 주가가 높은 데긴 하지만은 금리는 상관관계 변수일 뿐 인과관계는 아닐 것 같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내려가면 미국 10채 국채 금리는 또 올라가고 이런 게 또 있다고 그러죠. 한국의 코스피 하락은 금리보다는 종합적인 경제 상황이 디프레이션 상황이기 때문 아닌가라고 저는 묻고 싶은 거죠. 2024년도 1분기 기업 실적이 상승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이다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힘을 못 받고 있는 거죠. 돈을 벌어야 뭐 주가가 올라가든가 말든가 하지. 경영 실적이 기본 베이스로 깔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가 해석을 할 때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고려인 영풍의 갈등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설인 상사 경영권 향방 다음 달로 미뤄질 듯. 윤지혜 기자가 SBS BJ에서도 또 취급을 해서 보도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설인 상사 경영권을 둘러싼 고려 아연과 영풍의 줄다리기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설인 상사 임시주청 개최 여부를 가르는 법원 심리가 진행됐으나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경영은 영풍이 맡고 있지만 지분은 고려엔 측이 66.7%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주식회사라는 게 1원 1표니까 강제로 뺏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또 이 신사 게임이라고 겉으로는 또 이런 게 있으니까 이사회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 최은범 회장이 사촌인 최민석 스틸사이클 사장 최민석이가 누구 아들인지 모르겠네 등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는 안을 추진했다. 해당 안건이 주청을 통과하면 이사회 구성원이 총 11명으로 늘고 이 중 8명이 고려인 측 인사로 채워지니까 사실상 설인 상사의 경영권을 고려인이 가져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법원이 좀 그 소집허가 청구를 인용할 경우 다음 달 5월 임시주청이 열릴 전망이다. 그래서 설인 상사의 경영권 분쟁 역시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 코리아 징크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게 그린 에너지 드라이버라고 내세우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로고도 이제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세 개를 어떻게 왜 그 무슨 구글 상징처럼 뭐 그렇게 했는데 이게 뭐 색깔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한번 좀 물어볼 기회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로고를 만들었느냐?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거기에 고려아연에 대한 뉴스가 고려아연 LG화학 합작사 연 2만 톤 전구체 양산체제 갖춰 김동규 기자가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전구체 울산공장, 회사 이름이 한국전구체라고 이름을 지은 모양이에요. KPC라고. 가동 시제품 생산 성공했다. 요게 아마도 고려 아연 온산 공장의 바로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온산의 품질 심사원 등등으로 해서 좀 다녀봤기 때문에 좀 알아요. 고려아연은 LG화학과 합작 설립한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 KPC가 최근 시험 가동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전구체 양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지난 2022년 8월 2차전지 계열사 캔코와 LG화학 간 조인트 베처 형태로 함께 총 2천억 원을 투자해 울산 온산 산업단지 고려아연 공장 인근에 한국 전구체를 설립했다. 그러니까 고려인이 직접 투자한 게 아니고 계열사 캠코가 했군요. 2차 전지 계열사가 고려 아연에 따르면 지난달 완공된 한국 전구체 공장은 시험 가동 2주일 만에 전구체 시제품 생산에 성공했다. 전구체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전구체 설립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등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이 법을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다른 측면에서 찍은 사진인 것 같습니다. 고려 아연 측에서 제공한 사진이라고 여기 또 소개를 하고 있네요. 8만전자 결국 무너진 삼성전자 사상 최고 주가 또 뚫을 기대를 갖는 TSMC. 상징적으로 그냥 그림을 그린 거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한국, 대만에 추월당했다. 100대 기업 시총, 영업이익 모두 역전. 자, 이러면은 국력 자체가 지금 대만한테 이제 뒤처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유리 인턴 기자가 매경 에코노미를 통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시총 100대 기업 기준 10년 새 역전됐다. 한국이 88조에서 71조로 떨어졌는데 대만은 36조에서 86조로 급격한 성장을 했다 이거죠.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가 한국과 대만의 시총 100대 기업, 금융업 지주사, 특수 목적 회사 제외, 음, 그러니까 제조업 중심이겠네요. 조사한 결과 한국 1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은 2013년 말 88조, 영업이익 기준이군요. 88조 원대에서 2023년 말 72원짜리로 18.8%가 감소했다. 대만은 136%가 동일 기간에 늘어나서 한국을 제쳤다. 좀 우리가 좀 잘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은 잘 되는 건지 참 정치가 안정이 돼야 될 텐데. 미 USTR 무역 대표부죠. 조선해운 불공정 관행조사 중국은 단호히 반대. 제가 HMM을 분석하고 방송한 이후로 바로 또 동조를 해주는지 미국 무역 대표부가 뭔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요건 아재 개그입니다. 무역 대표부가 17일 중국의 조선 해운 물류업계와 관련해 보조금이나 부당한 규제 등 불공정한 정책이나 관행이 없는지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301조 대통령 권한으로 제재 조치를 하는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이거 당연히 허겄죠. 미중 대립의 격화는 불가피하다. 자, 신냉전인데 뭐 열전이 될지 두고 봐야죠. 타이 이름으로 봐서는 이분도 중국계인데 미국 무역 대표부를 맡고 있죠. 옐런 언니가 좀 재무장관으로서 과잉 공급에 대해서 운운하고 덤핑 운운하니까 무역 대표부도 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네 이런 것 같긴 해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중국의 비시장적인 정책은 폭넓은 분야에서 보여진다라고 지적.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법에서는 불공정한 관행이 확인될 경우 이 제재 관세와 수입 제한 등의 대항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선박도 그냥 덤핑 수주를 해가지고 한국이 아주 죽을 맛이죠. 일본은 또 한국이 또 그랬을 때도 한국이 너무 싸게 그 만든다 또 해가지고 그 일본 조선업도 조금 했지만은 지금 이미 뉴스에 나온 거 보면은 미국 해군이 그 상업용보다도 좀 미국의 조선소들이 많이 이제 쇠퇴했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일 협력해가지고 조선소 한국 보고서는 좀 그 미국으로 좀 와달라. 삼성전자처럼 반도체만이 아니고 조선소도 좀 와달라. 음, 이렇게 또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게 국가자본주의라는 게 이 중국을 대표하는 성격으로 누가 학자가 얘기했다는데 에, 그리고 이제 일반 그 대응하는 나라는 자유자본주의 물론 이제 국가가 관여하는 것도 있죠. 완벽한 자유자본주의도 없고 완벽한 국가자본주의도 없습니다만은 어느 비중이 더 높으냐 이거겠죠. 공산주의를 이제 다른 말로 국가자본주의로 불러야 할지 모르겠다. 국영기업이 많고 비시장적인 정책을 한다고 미 무역대표가 들고 나왔다. 미국이 조선과 해운업을 되살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개한 방첩 다큐본이 간첩 혐의자 사형, 내용 담아 최정미 기자가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최근 미국의 정부 기밀을 판 죄로 중국 과학자를 2016년 처형했다고 인정했다. 이 과학자는 2015년 스파이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어느 국가를 위해 스파이 활동을 한 것인지는 명시되지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중국은 자기네들 간첩법은 강화해가지고 최대 사형까지 바로바로 때리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 중국의 그 기술 팔아먹은 그 반도체 기술자들 많이 그 적발을 했다고 그러죠. 어쨌든 저는 우리도 그 중국에 상응한 왜 그러냐? 우리는 북한하고 또 접해 있고 적대적으로 지금 휴전 중이기 때문에 중국보다 더한 간첩법 그걸 우리 국가 방위법이라고 그러나요? 보위법이라고 그러나? 그게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늘려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적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간첩법을 적용해서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8개월 만에 성사, 한미일 경제 삼각공조, 전례 없는 우호 강조. 정현수 기자 머니투데이 역사상 최초의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열리는 순간이었다. 회의에 앞서 제닛 옐런 재무장관, 스즈키 수니치 일본 재무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순서로 모두 발언을 했고 또 어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에, 공동 선언문에 담긴 중국발 과잉 공급 문제 옐런 언니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삼국이 공조의 틀 속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무엇보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여기 철강이 또 나오네요. 핵심 분야의 과잉 공급 문제는 미국의 관심이 큰 사안이다. 앨런 장관은 중국 다녀온 얘기 언급을 했고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 RISE 라이즈라고 통용이 된데 원어는 뭐 소개를 안 하고 있네요. 어쨌든 한국이 중국을 디카플링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미일은 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으로 좀 꽉꽉 우리가 협조를 하자 이런 얘기 같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그리고 또 환율 얘기가 나오는데 이번 회의에서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강달라 기조 속에는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수까지 겹치며 한국과 일본의 위안시장은 크게 흔들렸다. 지금 엔화 약세와 원화 약세가 좀 심하죠.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 전날 한국과 일본 재무장관이 또 별도로 만나서 외환시장 공동 구두 개입 메시지까지 냈었죠. 그게 뉴스도 또 나왔었습니다. 다만 공동선언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실무급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문구를 명시해 삼국이 실질적인 공조를 계속해낸다는 평가를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한미일 재무장관회의가 정례화하는 것은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필요하면 열자 뭐 이렇겠지만 실무급들은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요게 이제 모여 있는 요게 이제 미국 옐런 언니고 요게 딱 봐도 일본 측 대표겠죠. 일본은 머리가 다 희끈희끈한데 그래도 한국은 좀 젊은 층인 거. 최상목 씨도 좀 젊은 층에 속하나. 또 머리가 또 다 시커멓긴 하네. 자, 그 일본은 참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경력이 좀 또 뭐 많다고 또 긍정적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음, 뭐 그건 뭐 거의 중요한 문제는 아니겠죠. 전 국민 25만 원 요것 때문에 뭐 선거 졌다고 누가 얘기해서 내가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국민을 무슨 개돼지로 보냐 이렇게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총선 끝나자 돈 풀기 나선 거야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13조 전세사기 특별법 2조 등 압박 농산물 일정 가격 이하 차액 보전을 하고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추진도 5월 임시국회 신속 처리 별로 국힘 아예 개회 무산안도 검토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뭐 정부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그 25만 원 빼고서는 소상공인 대출 및 이자 부담 완화도 계속 해왔고 저금리 대환 대출도 계속 야 근데 2배 확대하자. 다 그 뭐 이런 건데 또 하나 그 채모 상병 순직 사고에 대한 그 특별법 등등 이랬는데 그 해당 이점석 적 국방부 장관은 공수처의 의견을 내서 경북 경찰청과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최상명 특검의 특검 제도 취지에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국민 다수가 원한다고 제명의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데 그게 포퓰리즘이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퓰리즘을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친구는 성남 시장할 때부터 청년들한테 그냥 공짜 돈을 주고 이래서 계속 인기를 얻어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음, 국민을 거지근성을 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이 지속 가능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으라고 재명이한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감성과 이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이런 그 25만 원 전 국민 25만 원은 인기가 있을 것 같지만 저 같은 사람은 이게 뭐 나를 갖다가 개돼지로 보는 거야? 내가 무슨 거지냐, 새끼야? 예,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국민 다수라 그랬는데 45 기본적으로 55 대 45 비율이라고 그러니까 이번 총선이 45는 너하고 생각이 틀려 이 사람아. 이런 생각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입이란 것은 그 잘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정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IMF 한 GDP 대비 정부 부채 2029년 60% 육박할 것. 최지영 기자가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 코로나19 기간 2021년 50% 돌파했다. G7, G20 평균보다는 여전히 낮긴 낮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뭐 경고를 한 건 아니긴 하지만은 에,
뭐 국가 채무에 대해서도 뭐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IMF는 미국과 중국에 오히려 거꾸로 경고를 내고 세계 경제에 중대한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재정 적자가 근원 인플레 0.5% 상승에 기여하고 미국 정부 부채가 2029년 GDP 대비 134% 수준 전망이다. 급증하는 중국 정부 부채도 GDP 110% 넘어서 문제고 지출과 수입 간 근본적 불균형 해결을 조절해야 된다, 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까놓고 얘기해서 세계 패권화를 가지고 있는 달러의 경우 제 생각엔 그래요. 수 틀리면 미국은 돈을 더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나라는 그건 아니죠. 국제 패권 화폐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60%도 이거 GDP의 60%라고 그러면은 정부 부채가 그건 아니오시다다 이게 중국도 현재 그 문제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경제력을 키워가지고 위안화로 국제 거래하는 거를 뭐 이란하고도 한번 해보고 러시아하고도 일부 결제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반항이 아니고 이제 대항을 하려고 하는 거죠. 미국 달러를 국제 통화로서 없애고 다른 통화도 좀 힘을 얻자. 그러고 있는 건데 제 생각에는 달러에 대한 것은 그 힘은 계속 당분간이하고 먼 미래까지도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쨌든 그 코로나 기간에 50% 돌파했는데 원래 그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그 재무 브레인이라는 우리 그 재정부 그 고위 엘리트층이 가지고 있는 그 전통적인 것은 정부의 그 재정 수지가 맞아야 된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박정희 독재 정권 때도 그렇게 유지를 잘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때 본인도 하고 싶지 않았었는지 모르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때 돈을 왕창 풀기 시작한 게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미국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미국도 풀었는데 왜 우리는 못 푸냐. 이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돈이 푸르니까 우리는 돈을 안 쓰고 할진 모르지만 미국 애들은 그냥 그 받은 돈 펑펑 쓴다 이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 다 쓰진 않죠. 상대적으로 젊은 애들이 우리에겐 내일은 없다 하고서 막 쓰고 또 흑인 애들이 그렇게 팡팡 쓰고 그래서 그 재명이도 하는 얘기가 받은 돈을 써야 경제가 돌아가면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게 문재인이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이나 뭐 그거나 그놈이나 같은 얘기 같은데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항상 돈을 저축해야 된다라는 것도 듣고서 생활해. 지금은 뭐 저축할 돈도 못 벌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현실입니다만은 차관 정부 부채 좀 줄여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당연히 줄여야 되겠죠. 정부 부채의 증가는 미래 세대에 왜 그러냐? 정부 부채는 미래 세대의 부를 현재인들이 제명이 같은 놈들이 착취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경제라는 물품을 의뢰한 것이다. 의뢰인의 물품은 자기 목숨보다 귀중한 것이다. 그것이 신용이다. 그것이 상인이 명맥을 이어온 원인이다. 이 정치인의 비유를 해봤습니다. 미국 국민은 군인에 대한 예우와 헌신 그리고 사랑이 느껴지는 사실이 현실적인데 한국도 군인들에 대해 하는 자세가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 그들은 국방이란 생존을 국민이 군인들에게 의뢰를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국민이 믿는 거고 그 헌신과 그 이 예우를 해주게 되는 거고 정치인 아새끼들도 예우와 헌신을 받으려면은 그 경제라는 물품을 의뢰한 거니까 경제란 것은 그냥 돈을 푼다고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닌 것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극단적이고 비정상적인 행동은 전부 생존을 위한 절각 앞에서 나오는 것으로 해석은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그런 방법으로 제가 감성과 이성을 모두 충족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여성들을 위한 우리 그 유권자 투표의 반 정도를 차지하는 우리 여성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감성과 이성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국민이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정책 개발을 하지 일시적으로 한번 25만 원이 무슨 애들 껌값이냐 전 국민을 주겠다고 그런 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데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편주의 복지냐 선별주의 복지냐라는 부를 따질 때 이 전국민 25만 원은 그이 보편 복지라는 개념일 것 같은데 저는 선별 복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최빈층에 대해서만 해라. 근데 전 국민이 최빈층이라면은 우리나라 망한 거예요. 그렇게 자존심도 없냐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